안녕하세요. 돈 워리 PAP 이호영입니다. 오늘은 그 비과세 소득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가장 갈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리지갑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참 관심거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연말 한 10월 달쯤에 갑자기 연금저축이 뭐 올해까지 300만 원 된다 그러면은 막 다들 이구동성으로 그냥 300만 원 채워가지고 어떻게든 비과세 받으려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가져갈 수 있는 비과세 소득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오늘도 구독자 1000명 목표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신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근로소득의 형식을 한번 보겠는데요. 우선 저희가 가장 흔한 건요, 월급이냐, 연봉이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그 유럽이나 이런 데 축구 선수들 보면 손흥민 선수는 주급을 받잖아요. 주급을 한 2억 얼마씩 받더라고요. 남들 연봉인데, 연봉보다 많죠. 그런 거 보면 참 부럽기는 한데, 어쨌든 저희는 한국에서는 주급보다는 월급, 또 연봉이라 하더라도 나누기 12로 나누어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 그 연봉을 나누기 12개월을 하면 월급이냐? 그건 꼭 그렇진 않죠. 왜냐면 월급 플러스 상여나 성과급 같은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봉하고 월급은 12분의 1로 딱 맞아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월 단위로 지급하는 거를 월급이라고 하고 연 단위 지급액을 연봉이라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급여하고 임금이라는 말을 또 쓰고 있는데요. 급여는 이제 일반 사무직 같은 경우에 이제 급여라고 하고 회계적인 분류에 따르면 생산 근로자는 이제 임금이라는 이렇게 명칭을 쓴다고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급여나 임금이나 서로 이렇게 좀 혼용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게 크게 구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세금을 이제 원천 징수하고 나중에 이제 종합소득세를 이제 내년 5월 달에 이렇게 저희가 이제 내게 돼 있는데 보면 이제 면세하고 이제 비과세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희가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은 면세가 좋으세요? 비과세가 좋으세요? 저희가 면세점에 가면 이제 세금을 빼고 이제 저희가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근데 이제 면세하고 비과세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나라에서 이거를 알고 깎아주는 거냐 아니면 그냥 이건 대상이니까 아예 세금 계산도 안 하고 빼주는 거냐 이제 이런 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 면세는 국세청에 과세권이 있죠. 그리고 세금 계산 후에 세금 납부를 면제해 주는 거고 세금 신고를 해서 면세 신청을 또 따로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감세도 이제 동일한 의미로 보여집니다. 보통 감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학술 용도냐 아니면 정부에서 지정하는 그런 용도에 맞으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과세는 과세권이 아예 없어요. 이 비과세에 대해서는. 그리고 세금 계산도 하지 않습니다. 그 나중에 또 세부적인 거는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세와 비과세 어느 게 더 좋으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저희는 급여 생활자 입장에서는 비과세가 훨씬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비과세 수당은 어떤 것들이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과세 수당은 그 저희가 정의되어 내용을 보면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이제 비과세 수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정리된 내용을 보시면 뭐 일직료, 숙직료, 여비, 뭐 차량 운전 보조금 이제 이런 것들인데 월 20만 원씩 해서 최대 월 20만 원씩 연간 240만 원까지 이제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구 보조비, 연구 활동비 같은 것들 월 20만 원씩 해서 연간에 240만 원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국가 지방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이제 처우 개선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내에서 이제 비과세가 한도를 정해놓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취재수당, 벽지 근무수당, 지방 이전 지원금 중에서 월 20만 원씩 해가지고 1년에 240만 원까지 이제 실비 변상적 성질의 급여다 해서 이제 비과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취재수당이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딱 보면서 제가 예전에 이제 홍보 업무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기자분들 참 많이 만났었는데 취재수당이라는 게 있네?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취재수당이 출장비인 건지 뭐 이렇게 좀 헷갈리기도 하네요. 예전에는 한겨레 신문이 좀 그 다른 일간지들하고 좀 차이가 좀 있어서 거기 이제 해직 기자분들이 만든 이제 국민 언론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기자회견 같은 거 하고 촌지 나눠줄 때 한겨레 신문 기자분들 이렇게 빼고 나머지 분들만 모여서 촌지 나눠주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월급을 어떻게 하면 비과세로 받을 수 있을까? 내지는 지금 받고 있는 월급에서 비과세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출산 보육수당, 예, 월 20만 원씩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연간 240만 원. 자녀 수에 관계없이 해당되는 대로 받을 수 있죠. 출산 보육수당 20만 원 비과세 해주면은 자녀를 가지실까요? 예, 그렇진 않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좀 혜택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식비 저희 지급받는 거 있으면 이제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이죠. 요것도 월 20만 원씩 연간 240만 원까지 됩니다. 그리고 연구보조비 앞에서 나왔던 거 월 20만 원씩 월 240만 원,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 연간 240만 원, 월 20만 원이죠. 요게 이제 본인 또는 부부 명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차량 운전 뭐 차량 비용 같은 것들은 참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일요일날 같은 때 이제 차량 운행하시면서 그 차량을 업무용이라고 얘기하면 국세청에서는 평상시에 조사 안 하지만 조사 나오면 거부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유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이 받는 그 차량 운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없는데, 이제 임원이나 사업자거나 이제 이러실 때 이렇게 혜택을 받으시면 후레쉬 켜고 보러 들어오죠. 그 다음에 이제 직무발명 보상금이 있습니다. 요거는 연간 700만 원까지 이제 비과세가 되죠. 지금 보통 240만 원 정도 한도였었는데 연간 700만 원까지니까 한 3배 정도 되는 규모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발명 보상금이 가장 많은 비과세 혜택을 여러분들한테 주고 있죠. 그 외에 이제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근무 수당, 국외 근로수당, 요양급여금, 뭐 학자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월급 중에서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고, 대부분은 이제 받고 계실 거고, 그 중에 직무발명 보상금은 회사의 제도에 따라서 받는 분도 있고 못 받는 분도 있는데, 제가 이제 특허 업무를 취급하다 보면 명세서에 이렇게 보면 출원인이 20명씩 적히는 경우를 가끔 봐요. 그럼 이제 발명을 이렇게 20명이 했다고?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맞죠? 발명을 20명이 같이 함께 한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직무발명 보상금을 한꺼번에 해서 중요한 업적에 대해서 서로 기념하기 위해서 내지는 격려하기 위해서 주는 보상금 형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과세 급여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 급여가 저희가 보면 이제 물론 누진세지만 소득세가 6%에서 45%까지 이렇게 적용이 받잖아요. 그 이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8%, 9% 이렇게 급여 대비 이제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비과세 급여는요, 그거에서 다 빠지는 거예요. 다 빠져요. 그래서 세금하고는 아예 해당이 없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직무발명 보상금 700만 원 받았어요. 연봉이 4천이에요. 그럼 4,7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세금은 4천에 대해서만 내는 거예요. 700만 원은 비과세로 빠지는 거죠. 그러면 급여 외에 이제 비과세 사례를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그 자산 위주로 한번 볼 텐데요. 1가구 1주택의 주거나 보유 조건을 이제 기간으로 하는 거를 만족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이제 비과세 해주는 것들이 있죠. 물론 이제 전체 금액 뭐 몇억, 몇십억, 십몇억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제 될 수 있지만,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가 있고 2천만 원 미만 원천징수 14%인데 요게 지금 최근에 이제 뭐 분리과세해서 뭐 20% 징수하고 끝낼 거냐, 뭐 25% 징수하고 끝낼 거냐, 뭐 30% 하고 끝낼 거냐, 이제 요런 게 있죠. 만약 이자 배당 소득 비과세가 분리과세로다가 빠지게 되면 사실은 증시 부양 효과에는 꽤 영향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과세 종합저축이 있죠. 1인당 5천만 원 이하. 물론 이제 가입 대상이 좀 한정되어 있긴 한데, 이자 감안해서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4,500 정도, 4,700 정도 이렇게 내가 평잔으로 넣어 놓으시면 이자까지 계산했을 때 이제 비과세 종합저축 5천만 원으로 다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ISA 있잖아요. 저 연금계좌 관리하는 거. 이제 수익의 200만 원 연간, 초과에 대해서는 이제 9.9% 분리과세 하고 끝나는 거죠. 그다음 이제 변액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7년 납입하고 10년 유지하게 되면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이 있죠. 연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연금 소득세는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자 소득에 대해서 이제 비과세 혜택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5년 이상 납입하고 55세 이후가 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있고,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연금소득세는 부과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하고 계신 것도 있고, 아마 다 하고 계시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다 하려면 내는 돈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급여 외에 비과세에 해당되는 금융상품 내지는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금 최근에 금융상품 수익률을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좀 해봤더니 일반 예금 금리가 2% 초반대, 저축은행 예금 금리가 한 3에서 4%대 정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적금 금리가 2에서 3% 정도 나오고 있고, 저축은행 적금 금리가 한 4%에서 6%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펀드 투자 수익률이 기술주가 뭐 18%, 친환경 에너지가 15%, 헬스케어가 12%, 글로벌 인덱스가 이제 9% 정도 이렇게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평균적으로 보면 한 20%에서 25%, 물론 고수익 경우에는 이제 30에서 한 35% 정도, 그러니까 개원의들이 한 30에서 35% 정도 평균 세금 내실 거고, 그리고 이제 급여 생활자분들이 보통 20에서 25% 정도 이제 평균 세금을 내는 걸로 이렇게 예측하시면 될 텐데, 그러면 한번 요 예금 수익률이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비과세 소득이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수익률이 높아요, 그죠? 세금 안 내는 걸로만 해도 수익률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금융상품 수익률을 보시면 내가 비과세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 내가 수익률이 이만큼 되는구나. 세금 안 내는 거 예를 들면 20% 정도의 수익률이 나는 거죠. 세금을 안 내시니까. 거기에 뭐 국민연금, 건강보험 다 합치면 막 30%, 막 35%까지도 내가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채널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지만, 물론 이제 저는 그런 생활들을 지난 30년 정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급여보다는 급여나 임금의 성격을 좀 바꿔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로에 대한 대가를 저희가 받을 것이냐, 근로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대가라고 그러면 저희가 보통 이제 물건값을 치를 때 대가라고 하잖아요. 내지는 이제 뭐 저희가 인생적으로 얘기했을 때 뭐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너는 반드시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언젠가 치를 것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면 대가라는 단어 자체가 최근에 뭐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사회 통념적으로 봤을 때 그냥 대가는 어떤 일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내지 나쁜 일을 당하게 되면 그 나쁜 일을 한 사람은 그거에 대한 마이너스적인 대가를 받는다, 이제 그런 의미로 좀 쓰이는데, 보상은 보면은 이제 저희가 손해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좀 반대 개념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시민이 누가 돈 훔쳐가는 거를 잡아줬어요. 그래서 그 도난을 예방했어. 그러면 이제 10%의 뭘 받습니까? 보상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 대가하고 이제 보상하고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이 대가는 보통 임금이나 급여 쪽으로 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가가 되게 막 루즈하고 안 좋고 지겹고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다가오는 거고, 보상은 좋은 일하고 받는 좋은 대가, 이렇게 해서 이제 좀 느낌이 이렇게 받아지죠. 그런데 보상금은 주로 보면 비과세인 경우가 많아요. 대가는 급여로 봤을 때 대부분 과세 대상으로 다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통상임금에 보면 대가는 다 통상임금에 들어가고 있어요.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지만 보상금은 통상임금에서 많이 빠지고 있죠.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가늠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보상이라는 거를 보면 수익률적으로 봤을 때는 비과세 소득률 6%에서 45%까지 구간을 봤을 때 우리가 그거를 취할 수가 있고, 보상금이라는 거는 그래서 보면 누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율적 업무를 했을 때 저희가 보상금을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임금이나 급여의 성격을, 물론 기본적인 뭐 내가 생계 유지는 해야 되니까 생계 유지에 대한 급여나 임금의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보상금 형태의 급여나 임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앞으로는 이제 급여 구조 자체가 좀 그렇게 좀 바뀌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했던 생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이제 전파를 했는데, 20년 전에 많이 전파가 안 된 내용이 뭐냐면 1인 가구의 도출이었었어요. 예전에는 내 식구가 결혼하기 전에 독립한다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물론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면 이제 혼자 사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었지만, 근데 지금은 서울에 살면서도 뭐 예를 들면 뭐 문정동에 사는데 자녀가 잠실에다가 독립을 해요. 나가서 산단 말이죠. 이제 그런 개념으로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인구 수는 최근에 뭐 줄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가구 수는 줄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이 부족하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녀가 둘인 4인 가족이 있는데 원래는 한 가구만 있으면 되거든요. 집이 한 채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 사는 집, 자녀 둘이 각자 나가서 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세 채가 필요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예전 같으면 결혼을 해서 독립을 하니까 20평대, 30평대 뭐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혼자 나가서 막 40살까지도 살고 이러니까 대부분 20평대 미만의 오피스텔도 많은 인기를 이제 가지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1인 가구가 많이 도출됐고 지금 최근에는 그 1인 가구가 부동산 시세를 결정할 때도 약간 영향이 있는 이제 그런 인구 집단으로 이제 변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1인 가구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게 됐는데 제가 요 말씀은 예측을 제가 이렇게 잘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나 급여는 향후에 점점 보상금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저희 나라의 문화를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생활 문화를 보면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하고 좀 많이 달라요. 예, 저희는 이렇게 정문화가 있잖아요. 정문화가 있기 때문에 완전 보상 형태로 간다거나 연봉 형태로 간다거나 뭐 이렇게 좀 뭐 당장 뭐 내일 파이어 해가지고 내일부터 못 나오게 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임금과 급여 플러스 보상 형태의 급여를 좀 형성하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근로자도 마찬가지, 사용자도 마찬가지, 좀 합리적인 부분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요번에는 이제 직무발명 보상을 어떤 경우에 받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직무발명을 말씀드리려고 이제 요 얘기들을 지금 이제 도출을 해낸 거거든요. 왜냐하면 1년에 700만 원의 비과세가 있다는 거는 대단히 큰 혜택이죠. 소득세율 구간으로 보면 한 20%의 수익률이 있는 거예요. 그 700만 원에 대해서 700만 원 고스란히 받으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700만 원에 곱하기 20%. 한 140만 원 세금 내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140만 원 세금 안 내고 내 700만 원 다 받잖아요. 그 은행이나 저축 투자 했을 때 그만한 수익률 낼 수 있는 상품이 뭐 몇 개나 있겠어요.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그 직무발명 보상은 굉장히 좋은 제도고 또 여러분들이 만약 직장을 구한다 그러면 대부분 대기업들은 이제 직무발명 보상 제도가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직무발명 보상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직무발명 보상 제도가 없다 하더라도 회사는 직원이 자기 직무에 대해서 발명을 하게 되면 통상실시권은 가지게 돼요. 전용실시권이 없는 거지. 이 직원이 그 기술 갖고 나가잖아요. 나가서 옮기는 회사에서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막으려고 어떻게 해요? 비밀 보호, 뭐 이런 다른 장치로 다 이제 이걸 막죠. 그렇지만 이게 직무 발명이 아니라 일반 발명에 해당이 되고, 일반 발명은 직원이 자기가 직접 특허 출원을 해서 특허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걸 갖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또 말리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도가 애매한 거죠. 직무 발명으로 해서 내가 이거를 만들었어. 근데 일반 발명이라 제도가 없으니까 가지고 나갔어. 가지고 나가서 저 회사에서 경쟁사에서 썼어. 그럼 이 회사는 이거에 대해서 비밀보호 유지 위반이라고 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또 이게 특허 심판원으로 가면 이건 직무 발명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발명이라서 가지고 나가는데 또 큰 문제는 없어요. 또 이런 또 딜레마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무 발명 보상 제도가 있는 회사에 가셔서 직무 발명을 했을 경우에 정당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에 그 직무 발명하고 일반 발명을 말씀드렸는데요. 직무 발명이라고 보는 건 어떤 거냐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예를 들면 카메라 회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발명한 게 핸드폰 만드는 기술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직무 발명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카메라 만드는 회사니까. 물론 이제 핸드폰에 카메라가 들어가니까 유사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에서 핸드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용 카메라를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가 또 직무 발명 여부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업원이 그 발명한 기술을, 그 내용이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해 있느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이크 만드는 요 안에 잡음을 없애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특허를 직무 발명을 했다고 이제 신고도 하고 특허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분은
마이크 이 잡음 쪽에 근무한 게 아니라 마이크 디자인 쪽에 근무를 했어요. 그럼 또 이 디자인하고 또 잡음, 소음 잡는 거하고 또 기술적인 관련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또 이게 직무 발명이냐 아니냐 또 애매한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저희가 한번 내 직무랑 연관시켜서 개발할 때 그 발명 신고서라는 게 있는데 발명 신고서에 기재를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무 발명의 의무가 서로 있어요. 근로자도 있고 사용자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면 직무 발명을 내가 했어. 그리고 그 직무 발명을 내가 완성을 했습니다. 기술적인 정리를 다 했어요. 그러면 사용자 등에게 특허권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 규정이 있어야지 우리가 직무 발명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직무 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직무 발명 신고서라는 양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적어가지고 올리셔야 되고 또 그 신고를 받은 사용자는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됩니다. 지체 없이. 그래서 요거는 지체 없이라는 거를 기한을 뒀어요. 4개월. 그래서 직무 발명 신고를 받으면 사용자는 4개월 이내에 승계할 건지 말 건지를 통보를 해주고 4개월 내에 통보를 안 하면 승계 안 하는 걸로 판별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직원이 발명한 그 직무 발명은 일반 발명이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가서 경쟁 업체에 취직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무 발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직무 발명의 내용들을 쭉 보면 종업원 등이라고 이렇게 대상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종업원 등에는 누가 포함되느냐? 말단지 들어가고, 뭐 대리 들어가고, 과장 들어가고, 차장 들어가고, 부장 들어가고, 그 위에 상무님, 전무님, 또 대표이사, 주주, 뭐 이렇게 여러분들 있잖아요. 또 회장님, 뭐 이사장님 막 다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런 임원급의 직급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예,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돼요. 그래서 이 종업원 등이라는 거는 근로자만 하는 게 아니라 대표이사까지, 회장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종업원으로서 직무 발명을 할 수가 있고 연간 7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단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의 범위에 속하고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하면서 사용자 등에게 특허권 등을 승계시키는 계약 또는 근무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직무 발명 보상이 어떻게 구조가 짜여지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요거는 기본 구조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번에 사례를 하나 보겠어요. 이제 어떤 그 임원분이신데 아마 제약회사 쪽에 근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내용에 보시면 국내 제약회사 73년 6월에 설립된 회사죠. 그리고 이 종업원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이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1 특허 출원 내용이 있고 제2 특허 출원 내용이 있는데 이 신약물질 1 및 신약물질 2와 관련하여 이 회사는 라이선스 계약을 계약 체결을 했고 계약금까지 받아서 수익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 근무했던 이 종업원께서는 나는 이거 직무 발명에 해당이 되므로 나한테 보상을 해줘라 라고 이제 청구를 하신 거예요. 청구를 했는데 여기 어떻게 됐냐면 이제 판결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기여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병렬적으로, 그러니까 이분은 뭐 그냥 직렬 개발, 뭐 병렬 개발 이게 되게 중요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병렬적으로 개발되었던 것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기술이 그게 크게 특이한 기술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신규성이, 진보성, 신규성, 이런 것들이 특허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역시 그 직무 발명에서도 신규성, 진보성에 대해서 많이 따지거든요. 그 회사 내에서. 회사가 갖고 있는 기존 기술 대비 진보성이나 신규성이 있느냐, 이 기술이. 따졌을 때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개발팀에 소속된 적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분이 부서가 그 부서에 있었던 적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만한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래서 이제 직무 발명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제 판결이 났던 그런 사례가 있어요. 요 부분 여러분들 좀 이해되시죠? 일단 첫 번째, 어떤 그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그 개발 부서에 있어야 돼요. 내지는 그 개발팀에 내가 합류하고 있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그거를 진보성, 신규성에 기여를 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가지고 내지는 그 발명자 내지는 주변의 의견, 낸 증언을 듣고서 판사님이 판단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뭐 개발자들 불러다가 밥 사주고 뭐 개발자들한테 어떻게 되고 있어, 혹시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때, 뭐 저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그게 내가 직무발명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근데 그 의견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진보적이고 신규성이 있고 내 문제 해결에 영향을 많이 주었다. 그리고 그 의견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뭐 어떤 도움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뭐 내려와서 실험을 했다던가, 아니면 그것 때문에 계속 미팅을 갖고 뭔가 의견 수렴하는데 계속 기술적인 조언이 들어갔다던가, 이런 것들이 증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분이 직무 발명 하신 분이구나, 아니면 공동 발명자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이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남의 떡은 원래 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의 떡이 크다고 이렇게 발 하나 던지시면 그 얹은 발 때문에 그 떡이 썩을 수도 있거든요. 좀 조심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죠. 진정한 직무 발명자들한테 해를 끼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제도 도입, 아까도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도 도입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여기 이제 그 대법원 판례에 보시면 종업원들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거나 또는 묵시적 의사를 추인할 수 있는 명백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직무 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사용자에게 승계시키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쉽게 인정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묵시적인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직무 발명 보상 제도를 도입을 하거나, 아니면 근로자하고 사용자 간에 취업 계약서 있잖아요.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상에 그런 것도 명시되어 있거나, 아니면 취업 규칙이라도 그런 발명을 승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챙겨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용자분들도 제가 우리 회사 근무 문화에 연구개발하는 문화가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저희 나라도 선진국 대열이기 때문에 누굴 갖다 쓸 수 있는 입장이 아니어서 뭔가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을 계속 개발하고 이제 그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개발 중에 여러분 제일 쉬운 방법은 뭔지 아세요? 기술 개발의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디자인이에요. 똑같은 성능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건데 디자인을 좀 바꾸는 거예요. 사용자가 편할 수 있게, 엔드 유저가 좀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신규 제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뭐 색깔도 여러분 보세요. 그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삼성이 휴대폰 만들었지만 압도적으로 전 세계에서 그 G3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엄청 큰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전에는 그냥 사각형 딱딱한 거 있었어요. 이렇게 딱딱하게. 그리고 그때는 뭐 스마트폰, 뭐 핸드폰 이렇게 스마트폰이라는 명칭도 없었죠. 그냥 핸드폰 뭐 이렇게 많이 불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3G 핸드폰 이러면서 스마트폰으로 옮겨가고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핸드폰에 내장되기 시작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쉽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신개발을 넣어야 되는데 우주선을 띄우는 신개발이 아니면 사실은 이제 대부분은 직원들 아이디어 속에서 나온다, 내지는 AS 센터를 운영하는 고객들의 불만에서 신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더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독려하고 회사가 더 발전하려면 그 사장님이 그걸 다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이용하시는 게 아주 훌륭한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같이 성장하고 서로 좋아진 부분을 같이 분배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제도는 도입할 때 제가 이제 간략하게 여기다 적어 놓은 거예요.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도입할 때는요, 이런 절차들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가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심의위원회에서 제정을 해야 되고요. 그 보상 규정의 규칙으로 해서 보상금을 어떻게 지급할 건지 또 어떻게 산정할 건지에 대해서도 거기에 계산 공식을 넣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그것들을 갖다가 통과시켜줘야 그게 이제 직무발명 보상 규정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무한 부서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개선 아이디어 발굴하는 것을 많이 독려를 해주셔야 되고요. 직무발명 신고서를 작성해서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많이 그 독려를 또 홍보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신고받은 직무발명 신고서는 직무발명에 대한 심의 내용을 신속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회신을 해주셔야 돼요. 처음에 그러면 이제 제도를 쫙 정착시킬 때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자, 특허가 될 만한 기술을 갖고 와. 그러면 여러분들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특허를 내본 경험이 100명에 1명 있을까 말 거거든요. 일반인들은. 연구직이 아니면. 그럼 그분들이 생산직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은 내 일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제껴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처음에 독려하는 차원에서 한 1, 2년간이라도 궤도하는 차원에서 기술 개선 아이디어, 업무 개선 아이디어들을 많이 받으세요. 그 직장 내에서. 그럼 많이 받으면 그 개선 아이디어 속에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부족하다 싶어도 그런 것들이 자꾸 보상을 해주다 보면 그분들이 뭔가 아이디어를 내는 거에 심취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야근하지 말라고 그래도 야근을 하고요. 그 야근의 내용이 회사 거가 그러니까 초과 근무가 아니고 본인이 그냥 본인 기술 개발하려고 야근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아니면 회사에서 안 되면 본인이 그런 연구소를 찾아가가지고 막 연구하고, 내지는 친구들 중에도 교수들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관련된 교수들한테 찾아가서, 내지는 관련 업계 사람들 만나서 또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자기가 이 직무 발명을 완성하는 일들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적극성이 생긴다는 거죠. 왜요? 직무 발명 보상을 해주니까. 직무 발명 보상은 비과세니까. 네, 그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간접적으로 급여를 올려주는 효과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최근 몇 년 동안 급여 인상시켜준 회사가 뭐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급여 인상을 안 시키고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바람에 급여가 인상된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저희가 감안해서 어떻게 하면 비과세 소득을 많이 만들고 또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회사에 취업할 거냐. 그런 것들도 내가 월급 뭐 1년에 100만 원 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세금을 140만 원 안 내는 것도 많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오늘은 직무발명 보상을 통해서 우리가 임금의 체계를 비과세 소득을 좀 많이 만드는, 그래서 월급이냐 임금이냐 내지는 보상금이냐 요것들을 좀 구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또 여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계속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